이름 없는 관계들. 세상에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관계들이 있다.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아니지만 한동안 마음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없는 방식으로 삶에 스며들고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멀어진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문득 떠오른다.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름조차 희미한 채로. 우리는 관계에 이름을 붙여야 안심한다. 호칭이 없으면 그 감정의 모양을 정의할 수 없어 불안하고, 정의할 수 없으면 존재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굳이 이름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저 스치고 머물고 사라지는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름이 없기에 그 관계는 가벼웠고, 가벼웠기에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웠다. 계산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의무도 책임도 없었다. 그저 좋았던 시간,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묻는다. 그건 대체 어떤 사이였을까? 내가 그를 좋아했던 걸까? 그도 나를 마음에 품었던 걸까? 그 말하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은 어디쯤에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결국 답을 원한다기보다는 기억의 결을 더듬는 일이다. 되짚을 수는 있어도 붙잡을 수는 없는 것. 이름 없는 관계는 오히려 이름 있는 관계보다 더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정의되지 않았기에 부서지지 않고, 기대가 없었기에 실망도 없었으며, 형태가 없었기에 시간의 침식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관계는 내 안의 감정의 여백으로 남는다. 설명이 불가능한,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무언가로. 살다 보면 그런 관계들이 생긴다. 매일 커피숍에서 마주치던 어떤 사람,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늘 같은 시간에 타던 얼굴, 병원 대기실에서 두어 번 눈을 맞춘 환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만 몇 해가 지나도 잊히지 않는 존재. 그들은 내 삶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배경이었고, 기척이었고, 침묵 속에 흐르던 미세한 파동이었다. 그 미묘한 감각이 어느 날 밤 문득 떠오르게 만든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관계에 이름을 붙이려 했는지도 모른다. 친구, 가족, 동료, 파트너. 그러나 어떤 감정은 그 단어들로는 담을 수 없었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중간에 어디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 그들을 부를 이름이 없었기에 그 존재는 더 선명해졌다. 이름 없는 관계는 책갈피 없이 기억 속에 끼워진 페이지처럼 불쑥 열린다. 그리고 그때의 공기, 냄새, 시선, 숨결이 아주 또렷하게 되살아난다. 지금은
연락처도 사진도 흔적도 없지만 마음은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 그와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 없는 관계는 결말이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애도하지도 정리하지도 못한다. 그저 시간이 지나며 마음의 어딘가에 침전되고 어느 날 조용히 떠오른다.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관계, 이름표 없는 감정,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흔적.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과 이름 없는 관계로 멀어진다. 연락처는 남아있지만 연락하지 않고 가끔 생각나지만 꺼내지 않는 묘한 거리감 속에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느슨하고 익명적인 연결이 의외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들은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나와 함께 늙어간다. 이름이 없다는 건 경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름은 울타리를 만든다. 하지만 어떤 울타리도 마음을 정확히 가두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름을 붙이려 애쓸수록 그 관계는 어긋나기 쉽다. 그는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연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한 시절에 서로였던 것. 그때 그 모습으로 그는 내 안에 남아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소유하려 한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무언의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름 없는 관계는 그 어떤 소유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잠시 서로를 지나친 인연이며 삶이라는 무대에서 잠깐 불이 켜졌던 교차점이다. 그리고 그 짧은 교차가 삶의 어느 대목보다 깊고 길게 남기도 한다. 그러니 이름 없는 관계들을 굳이 해석하려 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은 설명보다 감각으로 존재하고 의미보다 기억으로 살아간다.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름이 없기에 영원히 마음 안에 남는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건 이제 나만의 기억이고 내가 책임지는 조용한 이야기다. 이름을 붙이지 않은 관계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그런 이름 없는 만남들로 조금씩 깊어지고 시간은 그런 스침들 속에서 자신의 색을 채워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를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는 나이가 들며 천천히 배워간다. 사라지는 것들의 미학.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남기는 마지막 인사이자 시간에게 건네는 깊은 절. 사라지는 것들은 그래서 아름답다. 영원히 머무는 것들은 결국 무게를 잃는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들은 그 찰나에 모든 의미를 쏟아붓는다. 우리는 그것을 봄에서 배운다. 꽃은 피는 순간보다 지는 순간에 더 많은 침묵을 불러온다. 꽃잎이 흩날릴 때 우리는 왜 그토록 멈춰서서 바라보는가? 그것은 생의 절정이 사라짐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의 육감이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귀하다. 귀함은 보존에서 오지 않는다. 귀함은 소멸을 자각할 때 비로소 그 몸체를 드러낸다. 오래된 책장을 펼칠 때 바스라지는 종이의 촉감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손길을 느낀다. 그 책이 낡았기 때문에 귀한 것은 아니다. 그 책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스레 넘긴다. 지나온 것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만을 추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갔다는 사실 그 자체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잊히는 것들을 탓하지 말고 잊히는 방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라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예술이다. 한 사람이 떠나고 난 뒤 그가 남긴 말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은 그가 아무 말 없이 떠나던 마지막 뒷모습이다. 말이 끝나고 남은 침묵. 그 침묵 속에야말로 진짜가 있었다고 느낄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사라지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 태어난 것도 결국은 사라질 것을 준비한다. 삶은 그래서 역설이다. 삶은 생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사라짐을 향해 성숙하는 길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지만 붙잡는 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흘려보내는 손이다. 그 손은 때로 떨리지만 그 떨림 속에서 인간은 신에 가까워진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데려간다. 그 속에서 인간은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것 속에야말로 깊은 평온이 있다. 그 평온은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초월이다.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긴다. 기억하겠는가? 아니면 살아가겠는가? 지킬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 질문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그 질문을 껴안는 자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수집하며 현재를 읽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이 끝나는 찰나에 사라진다. 그 찰나를 붙잡을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인식할 수는 있다. 인식이야말로 인간이 시간과 맺는 가장 숭고한 관계다.
사라짐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존재가 유한함을 자각한다는 것이며, 그 자각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처음으로 진실하게 느낀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자는 아름다움을 본 것이고, 꽃이 졌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는 자는 사유를 시작한 자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바로 사라짐이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도 않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말은 허무의 문장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다. 무상하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무상하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무상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존재가 다른 형태로 전해지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끔 기억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침묵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라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것은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에게 시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는 시간과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시간의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진실이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른다. 그것은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며 반복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무자비한 편도행 위에서 인간은 늘 뒤를 돌아본다. 시간은 방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비가역적이다.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그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 같은 장소, 같은 날씨, 같은 대화,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오면 이미 그것은 그때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가슴 깊은 어딘가에서는 그 사실을 두려워한다. 인간은 회상을 통해 시간을 뒤집으려 한다. 기억은 우리의 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오르려는 유일한 방식이지만, 기억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은 우리를 다시 현재로 끌어낸다. 니체는 말한다. 과거를 바꿀 수 없기에 현재를 사랑해야 한다. 그는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시간의 비가역성은 인간을 작게 만든다. 우리는 그것 앞에서 무력하다. 하지만 그 무력함 속에 오히려 자유가 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지금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후회로 되짚는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다면 후회는 무엇을 위한 감정인가?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갉아먹는 감정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후회는 삶에서 가장 부질없는 통화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늘 이렇게 말한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그 말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역성을 직시하지 못한 유약함의 반영이다. 과거는 닫힌 문이다.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 문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열린다. 그리고 닫히면 끝이다. 시간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고, 시간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할 수 없다. 모든 선택은 일방통행이다. 우리는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다. 시간은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지 않고 등 뒤에서 밀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나간 것을 바라본다. 앞은 보이지 않고 뒤만 또렷하다. 미래는 오지 않은 가능성의 집합이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폐허의 잔재다. 우리는 그 두 극단 사이에 선 존재다. 그리고 그 중간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조차 말하고 있는 동안 사라진다. 이 말의 첫 문장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이 문장을 끝내는 사이 또 다른 지금은 죽어간다. 그래서 시간의 본질은 흐름이 아니라 소멸에 있다. 우리는 시간을 축적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한 아이가 자라는 것은 동시에 한 노인이 늙어가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하루를 덜 살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시간의 이중성이다. 그리고 비가역성은 이 이중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영원 회귀를 상상해보자. 니체가 말한 똑같은 인생을 무한히 반복해야 하는 세계. 그는 그 사고 실험을 통해 물었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똑같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사실 시간의 비가역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되돌릴 수 없기에 반복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 반복이 고통스럽다면 지금 이 삶은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삶이다. 시간이 비가역적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대로 살아야 할 당위를 준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윤리가 아니라 존재의 법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태도다. 그 어떤 일도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순간도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과 공존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뒤돌아보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 뒤돌아봄이 당신을 현재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했는가? 비가역적인 시간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체가 된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인식하는 자만이 시간 속에서 주인으로 설 수 있다. 기차는 지나간다. 그 위에 남겨진 발자국도 휘날리는 손짓도 기차가 떠난 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 열차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지금 자각하는 자는 그 방향성 안에서 자신의 걸음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에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방향도 없다. 진정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향이, 지금 이 걸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되돌릴 수 없기에 물어야 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침묵이 찾아온다면 그 침묵 안에서 당신의 진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역할의 소멸과 재구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름이 주어지고 성별이 분류되며 사회는 그 위에 또 하나의 껍질을 씌운다. 자식이라는 역할, 학생이라는 역할, 직업인이라는 역할, 그리고 부모, 배우자, 친구, 혹은 적. 우리는 우리의 얼굴보다 역할을 먼저 내민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역할을 연기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진다.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조용히. 시간은 모든 역할을 낡게 만든다. 이름보다 먼저 불리던 직책은 사라지고 사랑보다 우선이던 책임도 이내 무게를 잃는다. 역할의 소멸은 정체성의 해체다. 그리고 그 해체는 고통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할 속에서 자신을 믿어왔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넘어서는 자다. 그 말은 단지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낡은 자아를 벗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는 실존적 요구다. 역할은 나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가짜인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아이일 수 있다. 우리는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외로운 방황자일 수 있다. 역할은 단면이다. 그러나 인간은 입체다. 문제는 역할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치 자아까지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다.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를 묻는다.
직장을 떠난 이는 나는 여전히 유능한가를 묻는다. 사랑이 끝난 자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의심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역할이 사라졌을 뿐 존재는 여전히 거기 있다. 다만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을 뿐이다. 철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를 새로운 언어로 사유하는 것. 그것이 재구성이다. 우리는 언제나 낯선 자아를 향해 가는 순례자다. 익숙한 역할이 벗겨지는 순간 그 낯설미, 얼굴을 드러낸다. 그 순간을 도망치면 우리는 다시 익숙한 탈을 뒤집어 쓰고 낯선 자기 자신과는 다시 멀어진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는 자신을 다시 짓는 기회를 갖는다. 사라지는 역할 위에 새로운 말과 침묵으로 다시 자기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은 결코 간단하거나 유쾌하지 않다. 그것은 해체와 건축을 동시에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철학적이며 그렇기에 인간적이다. 한 시대에 익숙해진 자는 새로운 시대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그에게 익숙한 역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할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것이라면 시대는 늘 새로워도 된다. 나는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만이다. 이제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존재는 고정되지 않는다. 존재는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언어, 새로운 구조, 새로운 사유를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자주 말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아이들이 묻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반환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정하게 묻게 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역할은 중년에 이르러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식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부모,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인. 그들은 더 자유로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허무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남은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역할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나를 나는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은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구조물 위에 자신을 짓는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이제 역할로 대답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당황하지 마라. 그것은 비로소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역할의 소멸은 상실이 아니라 초대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묻지 말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이제는 이렇게 물을 차례다. 나는 어떤 존재로 남고 싶은가? 그 질문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철학의 불씨가 된다. 그리고 그 불씨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있었을 뿐이다. 몸의 느려짐, 정신의 맑아짐.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찬다. 가방을 들다가 손목이 아프고 책을 오래 보다가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예전에는 당연하던 몸의 움직임이 이제는 신중해야 하고 때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몸은 느려진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생명의 궤적이다. 그러나 그 느려짐 속에서 어떤 이들은 당황하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젊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빠른 것이 능력이고 즉각적인 것이 재능이며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 곧 생명력이라는 암묵적인 신화를 내면화해버렸다. 하지만 니체는 물었다. 정말로 생명이란 그토록 외향적이고 발랄한 것인가? 그는 삶의 본질을 겉으로 드러내는 활력보다 깊이 참잠한 의지의 결에서 찾으려 했다. 몸이 느려지면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다.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 창밖에 나뭇잎 흔들림, 늦은 오후의 그림자,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리듬. 빠르게 달리는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느린 자는 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섬세한 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신은 때때로 몸의 느려짐과 함께 더 맑아진다. 왜냐하면 정신은 외부를 흡수하기보다는 내부를 투명하게 비추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몸이 빠를 때 정신은 산만하다. 수많은 자극을 쫓느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몸이 속도를 늦추면 비로소 정신은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빛나는 것들이 떠오른다. 철학은 언제나 느림에서 태어난다.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뛰지 않았다. 그는 걷고 멈추고 생각했다. 니체는 산책 속에서 문장을 완성했고 에픽테토스는 절름발이 몸으로도 가장 날카로운 정신을 보여주었다. 신체적 활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정신이 무기력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신은 그제서야 외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인간은 늙으면서 축소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정신의 세계는 오히려 확장된다. 왜냐하면 더는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더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몸의 늦어짐은 우리가 누구인지 되묻는 기회가 된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놓친다.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그때는 멈추는 것이 두려웠고 느린 걸음은
무능력의 징표처럼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속도를 내려놓고 시선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피어난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깊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미화가 아니다. 그것은 생리적 변화가 아니라 철학적 조건이다. 속도가 줄어든 몸,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모든 것이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몸의 느려짐은 정신을 투명하게 만든다. 그리고 투명한 정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이제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향해 걷는 시간이다. 속도가 줄어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더 진실하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삶의 전반부는 달리는 시간이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삶의 후반부는 비로소 본다는 시간이 된다. 덜어내고, 멈추고, 음미하는 시간. 몸이 느려진다 해서 삶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제야 삶은 더 짙어진다. 정신은 마치 맑은 호수처럼 속도의 파도가 잦아들수록 그 바닥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우리는 본다. 우리의 삶이 단지 스쳐가는 사건이 아니었음을. 그 안에는 분명한 구조와 이유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 늦어진 몸에 슬퍼하지 말자. 그 몸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야 삶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빠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느림의 시대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낯선 존재와 마주할 수 있다. 그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다. 단지 더디게 다가올 뿐. 그 시작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시야를 가져올 것이다. 오래된 다정함은 말이 없다. 시간은 침묵 속에 유영한다. 말이 아닌 것들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지닌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은 말을 잃은 다정함이다. 그 다정함은 어떤 격렬한 서사도 눈부신 찬란함도 없다. 처음의 뜨거움도 아니며 끝의 눈물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하며 그 존재는 마치 돌 속의 시간처럼 깊다. 사람들은 말 없는 것을 종종 오해한다. 말이 없다는 것을 무관심이라 여기거나 소통의 종말로 치부한다. 그러나 오래된 다정함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의 한 형태이다. 존재의 무게로만 버티는 신뢰의 침묵이다. 그 다정함은 감정이 소진된 자리에 피어난다. 매번 확인받아야 했던 유대는 마침내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본래의 형체를 드러낸다. 다정함의 언어는 처음에는 소리였으나 시간이 그것을 다듬고 깎아 결국엔 침묵이라는 이름의 조각으로 만든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이미 다 말했기에 더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경지이다. 그와 함께 있는 순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말이 없는데도 서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그 상태.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경건함이다. 어떤 내면의 질서가 외부로의 표현을 거부한 채 오로지 존재만으로 충족되는 경지. 시간은 모든 감정을 소모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외피를 벗겨내며 가장 단단한 본질을 남긴다. 다정함이 침묵하게 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회귀한 것이다. 처음에 다정함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애틋함과 설렘과 같은 가벼운 정서는 늘 입술 끝에서 떨어져야만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오래된 다정함은 설명을 거부한다. 그것은 더 이상 감정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며 존재의 방식 자체가 되어버린다. 말이 사라졌다는 건 감정의 종말이 아니라 감정의 침잠이다. 말 위에 올라타던 감정들이 이제는 말 아래로 스며들어 존재 전체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다정함은 형태를 잃는다. 그것은 눈빛도 아니고 손길도 아니며 이름조차 불필요한 상태로 머문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고 우정이라 명명하지도 않으며 그저 어떤 낯익은 고요함으로 감각할 뿐이다. 어떤 관계는 다정함의 정점에서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은 소멸이 아닌 완성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 이러한 침묵은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 다정함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 특권은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상호성이다. 모든 말을 잃고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오래된 다정함의 형태다. 침묵은 감정의 귀결점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로 이끄는 문턱이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불안정하고 말이 적을수록 관계는 단단하다. 말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함께 견뎌온 시간의 침전물이다. 그 침전물은 무겁고 어둡고 빛나지 않지만 가장 깊은 신뢰를 품고 있다. 그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으며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 오래된 다정함은 욕망을 벗어난다. 욕망은 항상 말을 필요로 한다. 말을 통해 확인하고 증명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욕망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 자리는 침묵의 자리고 그 침묵은 어쩌면 인간관계의 궁극적 완성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향한 다정함이 말을 통해 피어나고 침묵을 통해 완성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말을 통해 진정한 다정함의 경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의문은 질문이 아니라 사유의 굴절로만 남는다. 모든 언어가 결국은 자기 모순으로 귀결되는 이 세계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정직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 정직함이 삶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다정함이었던 것들의 잔향이다. 그 잔향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사랑하고 있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하고 있는 존재로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이 필요한 순간 그것은 이미 다정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은 관계의 서두에 존재하고 침묵은 관계의 끝이 아닌 그 성숙한 형태로 도달한 결과이다. 오래된 다정함은 말이 없다. 그 말 없음은 이침이 아닌 완성이며 소멸이 아닌 귀결이다. 모든 언어는 그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그 앞에서 침묵한다. 곁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 존재는 곧바로 관계가 되지 않는다. 몸이 곁에 있는 것이 마음이 있는 것과 같지 않으며 시간을 공유했다고 해서 기억을 나눈 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함께 있었으나 결코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 있었다. 시간은 언제나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 의미가 침투하지 않으면 그저 잉여로 남는다. 곁에 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함께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둘 사이의 간극은 말보다 침묵에서, 행동보다 시선에서 드러난다. 관계의 본질은 물리적 근접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시성의 환영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드러난다. 즉, 나란히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곁에 있다는 것은 공간의 기술이고 함께 한다는 것은 존재의 기술이다. 전자는 배치의 문제이고 후자는 통합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오랜 시간 곁에 있었던 사람과도 전혀 함께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 앞에 서게 된다. 그 시간이 길수록, 그 곁이 가까울수록 그 부재는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사물에 시선을 두고 같은 침묵을 경험했으나 그 안에 흐르는 의식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함께가 아니라 고립된 병렬이다. 고독은 때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도 완전하게 발생한다. 그 고독은 홀로 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 속에서의 분리감으로부터 기원한다. 우리가 곁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소외의 역설로 채워져 있다. 그 시간은 정지한 듯 보이나 사실상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기된 궤도들이며 그 궤도들은 서로 닿지 않기에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문장은 언제나 왜곡이다. 언제부터 우리는 시간을 나눈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견뎠던가. 관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리듬을 느끼는 것이다. 그 리듬이 불일치한 상태에서의 공존은 함께함이 아니라 병존이라는 보다 냉담한 언어에 가깝다. 병존은 언뜻 평화로워 보이나 실제로는 차가운 동행이다. 그 동행에는 대화가 없고, 대화가 없다는 것은 단지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의식의 충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 충돌이 없는 관계는 안전할 수 있으나 그 안전함은 죽은 물처럼 고요할 뿐이다. 우리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로는 서로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곁은 너무도 종종 자기만의 고독을 유지한 채 상대의 존재를 수단으로만 소모하며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자족한다.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빈 껍질이다. 겉으로는 정적이고 내면은 공허하며 기억의 저편에서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나란히 있었음에도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했는가라는 무음의 질문이 퍼져나간다. 그러나 질문은 묻히고 이해는 생략된다. 왜냐하면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기억 속에서조차 빛을 잃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스스로 증명되지 않는다. 관계의 흔적도 없고 감정의 진폭도 없다. 그저 존재했다는 사실 하나로만 남는다. 존재의 부피는 늘 같지 않다. 어떤 존재는 한순간의 눈빛으로도 전체를 통과하고 어떤 존재는 수십 년의 곁에도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다. 곁에 있는 존재는 감각되지만 함께하는 존재는 인식된다. 감각은 순간이고 인식은 누적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단지 곁에만 있었던가? 그 시간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기억은 침전되고 침전된 기억은 무게를 잃는다.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결국 과거의 목록에서조차 지워지기 쉽다. 그래서 잊힌다. 그리고 잊힌다는 사실조차 인식되지 않는다. 곁에 있었으나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부재다. 그 부재는 외면적 실패가 아니라 존재 간 공진동의 결핍이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보지 않았고 서로의 말을 들었으나 이해하지 않았다. 그 말들은 공기를 울렸을 뿐 의식에 침투하지 못했다. 그것은 교감이 아닌 발화였고 존재가 아닌 메아리였다.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비로소 혼자일 때 가장 강렬히 떠오른다. 곁에 있었던 그 사람의 부재가 어째서 아무 감각도 남기지 않았는지를 묻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게 된다. 그 진실은 쓸쓸하다기보다 공허하다. 공허는 감정의 빈칸이 아니라 존재의 미완이다. 그 미완의 상태는 채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관계라는 단어의 부정형으로만 남는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은 되새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새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기억의 부재는 감정의 부재로 이어지고 감정의 부재는
곧 존재의 투명함으로 이어진다. 투명하다는 것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그것은 때로 사라진 것보다 더 잔혹하다. 우리는 때로 곁에 있었으나 함께하지 않았던 존재를 수없이 회상하면서도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 기묘한 무기력 속에 머문다. 그 무기력은 상처가 아니라 공백이다. 그리고 그 공백은 어떤 방식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시간에 대한 어떤 회한이 아니라 존재했으나 실제하지 않았던 관계라는 철학적 공허감이다. 곁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 그 문장은 단순한 후회의 진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적 허약함과 존재의 비대칭성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곁에 있었고 누군가의 곁에 있으나 그 누구와도 진정 함께 있지 않은 그런 시간 속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조용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